네, 조직이 어려울수록 조직을 이끌고 있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에는 제대로 된 리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선 취임한 지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리더십은 의심을 받고 있고 또 대통령을 받쳐줄 여당은 당권이 정지된 이준석 대표와 또 직무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오히려 당과 정부를 흔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야당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당을 이끌 리더 자리를 놓고 벌이는 경쟁이 당을 발전적으로 이끌기보다는 계파 간 경쟁으로 비춰지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진성 교수와 함께 시시각각 변하는 정치권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이 부정적인 평가가 60%를 넘었습니다. 윤핵관의 핵심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권성동 당 대표 대행과 장제원 의원의 갈등이 있었는데 좀 한 차례 봉합이 된 것 같고요. 일단 여전히 여권의 지도부가 여러 차례 좀 흔들리는 모양새인데요. 이 상황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대책을 어떻게 좀 마련을 해야 될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모든 정당의 계파 싸움이 없을 수는 없는데요. 그 계파 싸움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인을 찾자면 결국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라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이제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 제시를 못 하니까 그것을 이제 입법을 통해서 뒷받침해야 할 여당 자체도 어떤 노선과 가치를 둘러싼 어떤 경쟁보다는 단지 누가 대통령과 더 가까우냐, 누가 더 실권자냐 이걸 두고 이제 다투는 모양새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권력 투쟁을 보고 국민들이 좋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대통령이 정부 자체를 마치 이제 검찰 조직처럼 움직이면서 범법자를 색출하고 아웃시키려고 한다면 당 내에서도 윤리위가 검찰 노릇을 하면서 누군가를 벌해서 내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서바이벌 게임이 진행되는 양상이어서 앞으로 이제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결국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여당의 이제 지휘부가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게 된다면은 권력에 더 기대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은 권력에 누가 가까우냐, 누가 더 권력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고 결국 그 모든 싸움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국민들로서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당권이 정지된 이준석 대표가 광주에 이어서 뭐 부산, 강원 등지를 돌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지역들이 윤핵관의 핵심 지역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 포석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자신을 징계하고 당권을 장악한 이른바 윤핵관들에게 설령 당신들이 형식적인 당 권력은 장악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권력의 어 근본적인 출처인 당원들 또는 민심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하나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 이제 선출됐을 당시에 이른바 당심은 나경원 후보에게 좀 더 쏠려 있었고 이른바 민심이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당대표가 되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전당대회가 다시 치러질 경우에 행여 룰이 바뀌더라도 자신이 당심에서 앞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당원들을 더 많이 모집하고 그리고 그 당원들과의 접촉을 강화함으로써 차기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대표 후보 8명, 최고위원 후보 17명이 등록이 됐습니다. 뭐 일단 친명 대 비명의 대결이 좀 본격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분당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 전당대회 경선을 둘러싸고 갈등 양상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갈등 양상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주류가 바뀌는 시기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뭐 잡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주류 자리를 놓치게 되는 이제 전 구주류 입장에서는 마치 이제 당을 깨고라도 나갈 것처럼 이제 협박을 함으로써 자신의 협상력이나 자신의 어떤 입지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국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그런 식의 이제 땡깡 정치로 성공한 사례는 김영삼 전 대통령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민자당에서 그런 식의 협박을 통해서 결국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대통령까지 되었는데요. 그 외에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민의당이 생겼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성공한 사례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물과 명분 그리고 이제 구도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어떤 대안적 인물도 불분명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탈당이나 분당을 정당화할 만한 명분도 뚜렷하지 않고 유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이제 여소야대라고 하는 구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당이지만 소수기 때문에 야당에서 누군가가 온다고 하면 환영할 만한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것도 대통령과 국민의힘 여당이 이제 지지율이 높을 때 이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지지율이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게 되면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다는 보장이 이제 높지도 않고 특히나 이제 우리 지역의 경우에 더더욱 그런 가능성은 낮아서 쉽게 민주당이 분열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민주당의 잡음 중에 하나가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예, 좀 있었었는데 결국 당대표 선거 출마가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어대명이 이재명 의원에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존재 이유와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자꾸 이제 저격을 했는데요. 분명히 이제 이재명만으로 민주당이 분명하게 이제 승리를 할 수 있는 뭐 확실한 공식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러면 자신이 그 대안이 되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이고 심지어 본인이 그런 필수적인 부족분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열쇠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직 당원들의 이제 확신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저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좀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훨씬 더 밑에서 일반 당원들과 국민들과의 접촉을 늘리는 노력을 하는 것과 비교해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그런 이제 접촉을 늘리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언론을 이용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만 이제 자신의 메시지를 발산하고 있는데 그것이 더 지지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당 지지자들의 분열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뢰를 못 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당대표 선출과 이 관련된 이슈와는 좀 별개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국민의힘의 자책골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사 이긴 것은 분명한데요. 그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무엇이냐면 대선과 지선 연거퍼서 패배를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이제 실망감과 후유증이 나름 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반사 이익조차 얻지 못할 정도로 지지율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가 이제 추락하면서 심지어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다시 대선을 하면 누구를 찍겠느냐는 물음에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이 이제 과반을 넘을 정도로 뭔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하는 여론이 꽤 늘어났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찍었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지가 서서히 회복되는 어떤 증상은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적극적 지지라기보다는 반사적 성격이 아직 강하다는 점에서 민주당 측에서도 방심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방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이제 민주당에서 초반에는 사실 뭐 개혁이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 모습도 분명히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닌 상황이 돼서 더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도 이제 당내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둘러싼 경쟁이나 목소리들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분명한 것은 이제 민주당이 안주해서도 곤란하지만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 지난 선거가 연거푸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순히 승리를 위해서 아무거나 쇄신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마구 약속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지금은 이제 차분하게 돌아보면서 무엇이 진짜 필요한 개혁이고 무엇이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쇄신 과제인지를 좀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될 텐데 일단 그런 본격적인 작업은 전당대회가 끝나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엔 지역 정치권으로 좀 이야기를 넘겨보겠습니다.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프레임이 뭐 친명도 아니고 비명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호남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강점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비수도권이라는 좀 더 넓은 범위를 선택을 했는데 송갑석 의원의 이런 전략과 행보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과거에 민주당이 그러니까 호남 지역이 민주당의 텃밭 내지는 뭐 모태라고 할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호남의 당원이 가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많은 것을 고려하면 굉장히 이제 의외의 현상이죠. 그러니까 호남 지역의 국회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도 불안해해야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러나 이제 수도권 전체와 비교해서 이제 비수도권 지역의 최고위원 후보가 유일하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면 이것이 이제 민주당 또는 민주당을 빼고라도 이제 전반적으로 수도권 집중이 얼마나 심한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래도 이제 최고위원 출마한 것을 우리가 이제 격려하고 응원할 부분도 이제 없지 않아 있는데 지역 당원이 이중 구조로 이제 분열이 돼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오프라인 중심의 당원들과 온라인 중심의 당원이 각자 가지고 있는 정서나 이해관계나 지지하는 성향들 또는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 정도나 강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텐데 일단 송갑석 후보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제 호남의 대표인 것만을 내세워서는 오히려 이제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을 대표하는 후보로 자임하면서 어떻게든 최고위원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의외의 행보는 또 있었습니다. 이 광주 서구을 위원장 결정이 차기 지도부로 넘어간 건데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일단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결정도 못하고 결정하는 방식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지금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언제나 이제 총선 직전에 보면 이제 선거구 획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구 의원 수를 고정해 둔 상태에서 선거구 획정을 인구 변동에 따라서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예상하기로는 전남에서 분구가 불가피하고 그러면 광주 전남 의원 수가 고정되는 상황에서 광주에서 한 석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보다는 없는 지역구를 줄이는 것이 잡음이 덜하고 갈등이 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일단 비워두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진성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